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년 동안 우리는 12명의 대통령을 가졌고 지금 13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퇴임 후는 대부분 불행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정략적으로 폄훼되기 일쑤였다. 그동안 편향되고 부정적인 평가에 가려져 있던 대통령의 업적을 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의 리더십과 연관지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에 담겨져 있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찾아내 대한민국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대건설 평사원으로 입사, 현대건설 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 이명박. 그 후 정계 입문해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직을 거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한 것이 이제 전기청 복원했잖아요. 그리고 전기청 복원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것이 이제 이 버스 계획이었습니다. 참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 이 책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즉석에서 해결하고. 이 민주주의가 옳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한 그리고 일을 이루는데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분이다고. 그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는 자세로 경제형 대통령으로 실용주의와 통합을 최우선 순위에 뒀던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살펴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으로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은행의 파산 신청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 경제로 확산됐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에서 그 주택 대부업체였던 회사들이 두 개가 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이 신용 경색 상태에 돌입하게 되죠. 50%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30% 하락하게 되고 미국 가구의 순자산은 20% 줄어들게 되고 전체 근로자의 6%가 해고를 되는 그런 초유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큰 충격을 받게 됐다.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외국인 투자 자금 중 무려 462억 달러가 유출되면서
심각한 외화 유동성 부족이 예상됐다. 주가는 연일 폭락이 이어지고 달러당 1,100원대 수준이던 환율은 1,400원대까지 치솟았다. 우리 정부는 보유 외환을 줄여가면서까지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환율 불안과 급격한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부도 위험지수가 4번째로 높다고 전망할 정도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1%로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화스와프다. 통화스와프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자국의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외환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약정된 금액만큼 외환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신흥국으로는 처음으로 2008년 10월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이 성사됐다. 두 가지 이유에서 미국의 그 정책은 잘못된 것 같다. 첫째는 그러면 미국이 그런 우리를 제외시켜 놓으면 우리가 외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미국 정부 채권이다. 그럼 우리 정부 채권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데 그럼 우리가 채권을 팔게 된다는 거는 돈을 회수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미국이 잘못해서 위기가 일어났는데 왜 고통을 우리한테 그걸 특별히 우리한테 많이 주려고 하는 거냐. 그건 지금까지 한미 관계의 그 외교 관계라든지 또 제외국 지금까지 그런 관계로 봐서 그건 잘못된 거다. 당시 환율은 2008년 8월 1,089원에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당시인 10월에는 1,468원까지 상승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불안감이 감소하면서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은 177원 하락하면서 외환 시장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서 위기 때 사용 가능한 외환 보유액은 2009년 말 기준 3,8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통화스왑을 체결함으로써 일거에 국제사회의 그런 기우, 우려와 동요, 또 정폭되는 유언비어를 차단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로써 외환 수급의 숨통이 트이고 이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비 올 때 우산을 빼앗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업의 CEO를 해보셨기 때문에 흑자도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충분하고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데도 자금경색, 신용경색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막아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하셨죠. 해외 언론도 세계 금융위기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동무대를 제공했다며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 정부 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2009년에 들어서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 정부 구축을 선언했다. 대통령 주재하에 주요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12년 12월 말까지 모두 145차례 열렸다. 세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자
민간 참석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였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책상보다는 현장, 지시보다는 토론, 계획보다는 실천,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늘 그걸 중시하셨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이게 현실과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다. 그걸 전부 다 모으라. 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실용, 실사구시, 그런 쪽에 굉장히 국익에 큰 보탬을 되신 분이죠. 또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에 유의할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는 금융위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됐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때문이었을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었지만 우리 경제는 오히려 더욱 성장했다. 경제 펀더멘털도 튼튼해졌다.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수출 5천억 달러,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이뤄냈다. 건국 67년, 경제개발 50년 만의 쾌거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된 것이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세계 무역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당당히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1970년 세계 33위, 1980년 세계 19위 수준에서 1990년대 들어와 12위로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2009년에는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뒤 2010년에는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 규모로만 보면 G7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 교역은 사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수출이 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일찍 극복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또 세계 금융위기 말고 그 뒤에 이어서 유럽 재정위기가 왔어요. 유로존, 정확하게 유로존 재정위기가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특히 중소기업 수출이 많이 늘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FTA를 체결한 나라들, 미국, 아세안 등의 수출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이때 잘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영토는 작지만 경제 영토만큼은 넓혀야 되겠다. EU, 인도, 아세안 이런 나라들, 큰 나라들하고는 다 FTA를 체결해가 세계 경제 영토 3위가 됐죠. 경제 영토로서. 그래서 그런 효과가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투영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도에 따라 대출 실행에 제약을 두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계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이제 요즘 말하면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였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앞에 2년은 위기관리를 위해서 정신이 없었고, 위기관리 딱 끝나자 이제 내가 원래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는 집없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는 정말로 이제 본인의 그 인생 철학과 관련되는, 그래서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진정성이 있었고 내용도 직접 구상을 하고, 햇살론 이 이름도 이제 그때 거의 내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지었어요.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은 자활 의지가 있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 상대의 고리대금업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인 뜻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길을 가는 아마 시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12년 10월까지 총 8만 3,046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마련해 금융 소외 현상을 완화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완해 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단기 연체자라면 채무 상환 스케줄을 조정,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했다. 금융 소외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될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하다가 뒤처져 버린 분들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차적인 책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 평가 회사들로 하여금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했다. 이로써 28만 명의 신용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셨어요. 꼭 담보가 있어야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그게 무슨 은행이냐. 그 누구라도 눈 감고 하겠다. 근데 그 은행이 그게 어렵다면 그러면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은행들도 좀 만들고 대기업들도 좀 돈 좀 출연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셔서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만들어지고 은행하고 대기업, 삼성 등의 대기업 포함해서 지금도 11개 미소금융재단이 있죠. 최근까지 자료를 보니까 25만 명 이상이 그 혜택을 받고, 연체율이 조금 뭐 높긴 해도 크게 은행하고 뭐 다른 건 아니고, 미소금융에서 돈 빌려주는 것 말고도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지원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 만족도도 되게 높고, 지금껏 그때 만든 그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저는 효과가 컸다. 그리고 대통령께 그 때문에 정말 숨통이 트였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편지 같은 게 지금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서한이 많이 오는 걸로 봐서는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서민 금융 지원은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대출 상담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을 함께 고민해주는 상담사 역할을 하며 서민들의 금융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제개발 시기에는 교육받은 고급 인력이 중요했던 시대였다. 하지만 산업 환경이 변하고 고학력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학 졸업장을 따야만 화이트 칼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다. 과거에 우리가 후진적 사회에서 학력이 존중받던 학력 시대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실력 시대로 가는 것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고졸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교 직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협력형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기술 명장을 육성했다. 또한 졸업 후 기업에 바로 취직이 되는 마이스터고를 전국에 35개를 설립해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뭐 이게 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뭐 자사고 이런 것도 할 때 마이스터가 되고 나중에 이게 좀 확대돼 갖고 고등학교 직업계 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흡수돼서 이게 마이스터고에 시작해서 현장 수요에 맞는 이 인력을 배출해야겠다 하는 그러해서 교육 마이스터고 선정할 때도 현장에 맞는 인력을 배출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실제로 그런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도 직접 이제 학교하고 직능연하고 이렇게 협동해서 같이 하면서 현장에 맞춘 그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제로 투입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해 줬어요. 기숙사도 지어주고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그다음에 학비 무료, 거의 무료, 그다음에 장학생, 그다음에 해외 우수 인재 같은 경우는 해외에 연수할 기회도 주고, 안 그러면 상당수는 해외 실제로 산학협력하는 그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투입을 했죠. 다른 한편으로는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열린 고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 시험 과목과 공공기관의 학력 차별적인 인사 기준을 개선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로 인해 2008년 10%대였던 공공기관 고졸 채용 비율은 2012년 25%까지 확대되었다. 학력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 정책은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확대됐다. 삼성을 비롯한 30대 대기업들이 학력, 성별 등의 차별 없이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열린 채용으로 고졸 및 지방대 인력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기업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마이스터교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중등 단계에서 직업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 거기서도 우수한 인력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 학부모, 산업계가 다 같이 이렇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중등 직업교육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이 됐죠. 그러니까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도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안 가더라도 대학교에 버금가는 어떤 기술, 자격을 획득해 갖고 대졸자하고 동등한 이런 대우를 사회에서 받고 노동시장에서 받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졸자가 좀 경력 쌓으면 대졸자 대우받고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막혀 있거든요, 다. 그걸 좀 뚫는 이제 시작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죠. (2010년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G20은 G7국 정상과 유럽연합 의장국 그리고 신흥 12개국 등 세계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세계 경제협의 기구다. 회의 내용과 의제는 국제금융의 현안, 경제위기 방지책,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협력체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G7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전까지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가서 선진국 뭐 진입할 말랑말랑 이렇게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외교 안보 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그것도 G7이 아닌 나라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의, 그런 나라의 정상회의를 우리가 개최했다는 것으로서 세계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핵심 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 지위가 격상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파생되게 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뤄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 제안하는 등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또 이 G20 국가 아닌 아프리카의 모든 대표들 할 것 없이 이번 그 G20 회의 동안에 가장 활발한 토론과 또 참여하겠다는 것이 많았던 의제라서 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술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았다. 2012년 3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해관보 정상회의는 47개국과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대규모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기록됐다.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국제적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해 국제사회의 룰메이커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G20 정상회의하고 이런 해관보 정상회의 이런 걸 개최하면은 양자회담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해관보 정상회의 때 우리가 45개 국가하고 양자회담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UAE 원전도 G20 정상회의 개최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UAE 원전을 우리가 저 한국 선진국이구나 하는 인상을 일거에 주게 된 쾌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던 나라로 우리가 OECD 대회에 가입함으로써 개발 원조, 세계 개발 원조 총회도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었고요. 그 외에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사상 최고로 올라갔다든지 하는 이런 것 등 이 모두 그 파급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국제회의 참석에도 우리는 그냥 정해지는 의제를 받아들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제를 설정하고 제안하고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그때는 활발하게 해가지고 한국을 믿을만하다는 인식을 부각시킨 것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 국제사회의 원조로 살아가던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기적을 일으키며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전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 국가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됐다. 평창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IOC 위원들에게 평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We'll make you proud. I ask for your support today so that we can finally make our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dream come true. 그 결과 3번의 도전 끝에 제123차 IOC 총회에서 과반수의 표를 획득하며 대한민국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 경험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하는 정치인, 성과를 거둔 정치인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범보다 실정과 처방을 강조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찰력이 있어요.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빠르세요. 판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피곤하죠. 정부에서는 절차나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필요할 때는 과감히 타파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게 많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낸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담과 해관보 정상회의 등을 통한 그의 정상외교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실용주의와 경제성장, 친서민 정책, 그리고 현장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그의 희요형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였다.